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김영옥 부장의 무리한 수사. (1966년 6월 24일) 임석진 부부는 서울에 도착했고 그해 가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현대 철학 강의를 맡았다. 11월경 임석진 교수는 훗날 한국사회의 인문과학계에 네로라 하는 이름들을 갖게 되는 동료들과 저녁 술자석에 합류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임석진은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은 못했지만 자신이 체험한 북한 체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임석진의 의견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들이 상상하는 북한을 제시하곤 했다. 임석진은 반동 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몰렸고 이들과는 1990년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만날 정도로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고 한다. 당시 지식인 사회의 풍경이었다. 해가 바뀌어 1967년이 되자 임석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서강대 등의 강의를 나가며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자리를 얻었다. 이기양 특파원이 실종되기 한 달 전쯤 임석진은 독일에서 함께 공부했으며 북한에 포섭됐던 친구 모 씨를 만났다. 임석진은 그에게 함께 정리하자고 제의했다. 그 친구는 그렇게까지 용단 내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끝내 거절했다. 이 사건이 임석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셈이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 북쪽에 이런 사실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됐어요. 훗날 알게 됐지만 그 친구는 끝내 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이기양 특파원의 실종 보도가 알려졌을 때 임석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자신을 발견했다. 다른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유럽 동포들에 대한 북한의 공작 실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북한에서는 당 고위층을 포함 나와 관계된 이들은 이 사실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등등 엄청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젊은 유학생들이 오죽하면 집단으로 움직이다시피 하면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조국과 등을 돌리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죠. 사회적 비리와 피폐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정리가 되더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알려질 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임석진은 박 대통령에게 말미에 이런 식의 구명운동을 했다고 한다. 각하, 단순한 동기와 목적과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지식인들을 자기네 수족으로 붙들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말려들었습니다. 이들도 살려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그럽게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1967년 5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2시간가량 털어놓은 이야기의 끝부분은 이 같은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가끔씩 굳은 결심을 할 때나 그렇듯 어금니를 깨물어 얼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면담을 마치고 일어서는 임석진과 악수를 나누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임 선생, 앞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드릴 테니 염려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임석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박 대통령이 다시 임 선생 하고 불렀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을 글로 써서 빨리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중정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석진은 그날 밤부터 200자 원고지 200장가량의 글을 써 이틀 뒤 홍세표에게 전달한다. 최근 필자와 만난 임석진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이런 소감을 털어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힐난하고 있지만 이분은 훗날 우리 역사에 특기할 만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누구는 어디에 끌려가 모진 고생을 했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 양반은 쉽게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걸 삼가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 고생하고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풀 캐어 먹고 살아야 했던 이 민족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이 정도로 끌어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남과 북을 들여다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1967년 5월 22일 오전 서울 가련동 자택에 머물던 임석진은 전화를 하고 온 중앙정보부 직원과 함께 남산 분실로 갔다. 김영욱 정보부장실로 안내됐다.
김영옥과 임석진은 예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번 만난 사이기도 했다. 임석진 교수를 맞이한 김영옥은 아이고 임 박사 아니십니까 하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오시지 않고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불쾌하다는 뜻이었다고 임 교수는 회고했다. 그러나 김영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임석진 교수가 자신에게 찾아와 자수했다고 쓰고 박 대통령과의 부부는 완전히 누락시키고 있다. 임 교수는 이 자리에서 김영옥 정보부장에게도 부탁을 했다고 한다. 희생자가 덜 나면서 사회적 무리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북한을 정면으로 자극하지 않게 내면적으로 처리하는 길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옥은 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 불안했습니다. 결과는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1967년 5월 22일) 오후 김영옥 중앙정보부장은 이용택 수사과장을 부르더니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각각께서 이 사람이 이기양 특파원의 행불 사건에 상당한 단서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백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대남 공작을 벌여왔다고 하시는구만. 은밀한 수사를 지시하셨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 알아보고 결과를 나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께 보고하시오. 이 과장이 메모지를 펼쳐보니 임석진 교수의 이름과 전화번호였다. 이 과장은 다음 날부터 이틀간 충무로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에 방을 잡아두고 임석진 교수와 만났다. 얘기를 들어보니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임 교수의 진술에 비하면 지엽 말단적인 것에 불과했죠. 다음날 또 만나자고 하여 상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월 24일경 이용택 수사과장은 김영옥 정보부장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 과장은 박 대통령에게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보고가 끝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군. 이용택 전 의원의 회고. 대통령께서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임 교수가 사전에 박 대통령을 만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김영옥 부장도 보지 못한 걸로 봐서 박 대통령 당신이 연구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김영옥 부장의 업무 능력 평가를 위해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영옥 부장에게 따끔한 질책을 했다. 북괴가 해외에 나가 사는 우리 동포를 활용해서 해외로부터 우리를 포위하고 침투 공작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당신은 외국 정보기관에서 주는 것만 갖고 일하나. 너무 국내에만 치중해서 대남 간첩이나 지하당 간첩단 사건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제적으로도 신경 좀 쓰시오. 국외 업무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 뽑으시오. 이게 어디 동백림뿐이겠어. 북괴 대서관이 있는 곳이라면 전부 이럴 테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부장은 90도 각도로 절을 했다. 박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를 김영옥 부장은 합리성을 잃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해외로부터 무리한 구인 과정, 합리적이지 못한 확대 수사, 도처에서 나타나는 고문 흔적들은 진범을 찾아내 엄중 처벌하는데 실패하고 무고한 피해자 속에 진범들이 섞이게 만들어 종국에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이르렀다. 중앙정보부 내에서 김영옥의 위력은 막강했으나 부하 직원들의 자발적 복종심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존경할 수 없는 인물로 군림했던 김영옥 시대의 정보기관원들은 북한의 진일보한 지하당 공작 사건에 직면해 재래식 일반 간첩 수사 기법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당시 이용택 수사과장은 정보부 수사국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혐의자 명단을 만들어갔다고 한다. 이용택 전 의원의 증언. 동백림 사건 수사는 결과적으로 미완의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관은 한정됐고 동백림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미국에까지 지하망의 뿌리가 뻗쳐 있어 혐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관련자를 소환한 직후부터는 서독과 프랑스에서 외교적 압력이 가해져 서둘러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북괴가 한국 사회에 조성해놓은 지하당은 통상 선거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면 수사관들의 힘이 선거 쪽으로 분산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동백림 사건도 임 교수가 대통령께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학생 데모가 과열되는 가운데 7월 말이나 되어야 꼬리가 잡혔을 겁니다. 저의 경우 이기양 특파원 실종 사건을 내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단서를 잡았을 테고 그러자면 체코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투입시켜야 했을 테죠. 그런데 임 교수의 제보는 이런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그해 5월 말에 시작하여 7월 초까지 한 달 반가량 진행된 후 검찰로 넘겨졌다. 임석진 교수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중앙정보부로 나와 수사관들의 질문에 응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용택 과장은 수시로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서독의 경우는 수사를 하면 할수록 관련자들의 상부서는 윤희상에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정점은 윤희상이라고 판단하게 됐죠. 그런데 임석진 교수가 박 대통령을 만나 털어놓았을 땐 주요 인물이 한 명이 빠져 있었다. 당시 서독대사로 근무 중이던 최덕신이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과 대면한 임석진은 최덕신 대사도 혐의자라고 지적하고 북한에서 보고들은 그의 행적에 관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다음날 김영욱 정보부장이 임석진을 불렀다. 최덕신 대사까지 거론했던데 이거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 역공작하는 거 아니요? 임석진은 경멸스런 감정이 솟아나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는 처지라. 나는 다만 이상한 말을 들었기에 적어준 것뿐입니다. 라며 빠져나왔다고 한다.